어머, 순덕이 아니니. 여기는 한 대에 2억 원은 가뿐히 넘는 차만 파는 곳인데 내 형편에 감당이나 되겠어. 등산복 차림의 순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반짝이는 최고급 세단들 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옥 같았던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 한미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굴욕적인 순간의 시작은 사실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순덕이 평화로운 오후 텃밭에서 갓 자란 상추를 따고 있을 때 우편함에 꽂힌 낯선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평소 봤던 광고지와는 차원이 다른 두툼하고 결이 고운 종이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서영고등학교 28회 동창회,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준비위원장의 이름 한미진. 그 세 글자는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낡은 편지 한 장이 거대한 복수극의 신호탄이 될 줄은 말입니다. 숨막히는 기억들이 한꺼번에 순덕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3년 서영고등학교 2학년 5반, 건설 현장 일용직 아버지와 남의 집 청소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순덕에게 학교는 또 다른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물려받아 소매 끝이 해지고 색이 바랜 교복은 언제나 미진의 가장 좋은 놀림거리였습니다. 미진은 교실 안의 모든 친구들이 들으라는 듯 순덕의 낡은 교복을 손가락질하며 걸레를 입고 왔다며 조롱했고, 점심시간이면 구석에서 홀로 김밥을 먹는 순덕에게 다가와 우리 집 강아지 밥이 더 낫겠다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비수처럼 박혔던 말들은 졸업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덕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온 순덕은 신문을 보던 남편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동창회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이건 용서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철저한 응징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과거에 가난하고 힘없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깨닫게 될 사람은 바로 한미진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덕이 준비한 복수는 미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덕은 복수의 첫 무대로 강남 도산대로의 독일 고급차 전시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남편 경수의 허름한 등산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설마 순덕이처럼 산에서 약초 캐는 건 아니죠? 우리 매장은 의사, 변호사, 최소 대기업 임원급은 되어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곳이거든요. 미진의 모욕적인 언사는 멈출 줄 몰랐고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순덕 부부에게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지점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박경수 회장님, 연 매출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성건설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매장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약초꾼이라며 모욕했던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사건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서곡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신라호텔 영빈관의 공기는 부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동창들은 마치 서로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한미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며 자신의 남편이 곧 임원으로 승진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이 차분한 감색 원피스 차림으로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은 오히려 화려한 동창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고 미진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진은 기다렸다는 듯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순덕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순덕이 아니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빠듯하게 사느라 고생이 많겠다. 참, 너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 짓는다며 땅은 넓어도 서울에 비하면 헐값이겠네. 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 동창들의 입계는 옅은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미진은 결국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순덕의 곁을 지나치는 척하며 들고 있던 레드 와인 잔을 일부러 그녀의 원피스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선홍색 와인이 감색 원피스를 짙게 물들이는 순간 미진은 가식적인 사과와 함께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꼭 30년 전 내가 네 급식판을 엎었을 때랑 똑같은 실수지 뭐야. 그 순간 순덕은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넌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미진은 그 말의 서늘한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순덕과 경수는 다시 강남 도산대로의 독일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어제 미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매장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점장부터 신입 사원까지 모든 직원이 문 앞에 도열하여 부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미진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매장 안에서 가장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 모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최고급 저택이라 불릴 만큼 사치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차량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보시는 차량은 모든 선택 사양을 포함하여 총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경수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미진은 속으로 설마 저 차를 사려는 건 아니겠지. 분명 허세를 부리는 걸 거야 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미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녀를 잠시 쳐다본 뒤 지점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하지. 지금 당장 회사 계좌에서 이체해주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기 힘든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신이 약촉군이라 비웃었던 남자의 손끝에서 아무렇지 않게 결제되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미진에게 천천히 다가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야. 30년 동안 네가 내게 안겨준 그 굴욕감, 이제부터 이자까지 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남김없이 전부 갚아줄게. 그 순간 미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한 파멸로 이끌기 위한 차갑고도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벤츠 매장에서의 통쾌한 복수극이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화요일 오후 순덕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세명고등학교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순덕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 소연의 담임 선생님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지금 당장 학교로 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순덕은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내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생활 지도부실에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주한 담임 선생님의 굳은 표정은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거운 침묵 끝에 딸 소연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교과서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적어놓는 것은 물론 단체 대화방에서 거지 같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심지어 아끼는 체육복을 화장실 변기에 처박아 놓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인하고 교묘한 괴롭힘의 방식은 마치 30년 전 과거가 재현되기라도 한 듯 순덕의 기억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껏 신경질적인 표정의 학부모가 들어섰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미진이 마치 이곳이 자기 안방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미진 역시 순덕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설마 박수연이라는 애가 내 딸이야? 미진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불타는 분노를 억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내 딸을 괴롭혔어. 30년 전 네가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악연은 질기고도 잔인하게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나요? 요즘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세요. 상담실 안 미진의 뻔뻔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딸이 잘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소연에게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이 여자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최고급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은 그런 순덕의 행동을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건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요. 전화를 끊은 순덕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미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내일부터는 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소송으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로펌 김앤장에서 곧 정식으로 연락이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김앤장이라는 세 글자가 순덕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고 자신만만하게 허리에 얹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견건설사 부장인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 문제를 넘어선 순덕이 가진 모든 부와 인맥을 동원한 전면전의 선포였습니다. 미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는 과거에 힘없고 가난했던 순덕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미진의 얼굴 위로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재앙의 예감에 그녀의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 복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순덕 측에서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움직이는 김앤장의 베테랑 변호사 3명이 마치 철옹성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반면 미진은 지역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나온 나이 지긋한 변호사와 함께 불안한 듯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순덕 측 변호인단은 준비해 온 증거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의 체육복을 변기에 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수십 명에 달하는 동급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목격 진술서, 그리고 박소연은 촌스럽다, 원하면 쟤랑 어울리면 수준 떨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긴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까지 미진 측 변호사는 압도적인 증거의 파도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단 1시간 만에 이혜린에게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미진은 그 결과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덕이 준비한 공개적인 처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순덕 측에서 미리 주요 언론사에 이 자극적인 사건을 제보해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30년간 이어진 악마 모녀의 소름 돋는 악행, 그 충격적인 대물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사실과 함께 순덕 측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과 그녀의 가족은 단 하룻밤 사이에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악마 가족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평온했던 세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진이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익명의 주민들은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살인마 가족은 당장 이사가라는 끔찍한 낙서를 해놓기까지 했습니다. 딸 예린이는 강제로 전학 간 학교에서 전 국민이 아는 학폭 가해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이전보다 더 심한 따돌림과 고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미진의 남편이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태강건설에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남편,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아내, 학교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딸. 미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든 집을 헐값에 급매로 처분하고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쳐놓은 거대한 복수의 그물은 그들이 도망친 곳까지 촘촘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일격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기도의 낯선 도시에서 재기를 꿈꾸던 미진의 남편은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은 끝에 작은 건설사에 겨우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회사는 싸운을 걸고 추진하던 50억 원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하청 계약을 따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미진의 남편은 원청 회사인 대성건설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석의 회장 자리에는 바로 얼마 전 벤츠 매장에서 마주쳤던 순덕의 남편 박경수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미진의 남편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강건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신 분과 저희 대성건설이 함께 일할 수는 없겠군요. 자녀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50억 원짜리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미진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순덕이 3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무자비한 복수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지 안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낌에 잠겨 거의 말이 되지 않는 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여기서 그만해주면 안 될까? 우리 가족 이제 정말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미진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순덕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낡은 교복이 갈기갈기 찢기고 점심으로 싸온 김밥이 복도 바닥에 짓밟혔던 그날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30년 전 네가 내게 했던 짓들을 기억하니 나는 그때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이제 와서야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닐까. 네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바로 너 자신, 그리고 너의 그 지독한 오만함이야. 순덕은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미진의 절규는 마치 30년 묵은 악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순덕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굴욕과 상처는 이제 완벽한 복수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를 순덕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가 끝난 지 6개월 후 순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망 나눔 상담소라는 이름이 따뜻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고 그곳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쉼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곧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잔뜩 겁에 질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듯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가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네 자신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란다. 모든 잘못은 이유 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렴. 내가 끝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순덕의 진심 어린 위로에 아이와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상담소를 나설 때는 처음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상담소 한쪽 벽면은 그동안 다녀간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편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순덕은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 소연이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고등학생이 되어 주말마다 상담소에 나와 자원봉사를 하며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진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미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덕분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자 순덕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각지에서 그녀와 같은 상담소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녀가 뿌린 작은 희망의 씨앗은 전국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상담소 앞 작은 화단에 직접 심은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깊고 어두웠던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음을,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고통을 통해 그녀가 찾아낸 진정한 행복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순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폭력의 대물림과 그릇된 특권 의식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결코 한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 속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설사 회장이 숨어 있을 수 있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순덕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자신만의 복수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순덕처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진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오늘 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